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결산자료 입력 연습 문제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4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일단 교재 잠깐 보시면 융용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융용기업의 거래고 결산자료 입력을 입력하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메뉴 열어볼게요. 전산 세무 2급 체크되어 있어야 하고요. 드라이브는 뭐 사실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그냥 엔터 치시고 회사 코드 말풍선 누르셔서 5007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찾아서 이름 찾아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기출문제 데이터도 같이 지금 백업 데이터에 있어요. 여기 이제 이거 회사를 누르시면 회사 코드가 보이시죠? 여기 쭉 내려가 보시면 2000 하고 5000번대 5001번부터 5013번까지가 연습문제 데이터고 사실 우리 교재에 연습문제가 없는 데이터도 우리 백업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이건 왜 넣어놨냐면 나중에 혹시 제가 연습 문제를 좀 추가로 만들어 드리거나 할 때 제가 원래 이 문제집에 연습 문제를 모의고사처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데이터가 막 꼬이면 안 돼서 코드가 여러 개가 있는 거라서 혹시 교재에 없는 데이터라도 그냥 같이 설치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 위에 있는 파도상회, 효원상회, 은마상사, 선진테크가 우리 교재에 실린 백업 데이터입니다. 기출문제 데이터고요. 혹시 117회를 풀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교재에 없어요. 그거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백업 데이터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요거 요새 질문 많으셔가지고 수업 중간이지만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일단 우리 결산자료 입력 문제를 입력하실 때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일반전표 입력 시작할 거죠. 입력하시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동결산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것도 입력하실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교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뭘 하기로 했죠, 여러분? 제일 먼저 1번부터 막 입력하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문제가 쭉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가 보시면 5번까지입니다. 자, 2번 연습 문제는 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5개의 문제가 1번이 예를 들어서 자동결산 항목이냐 수동결산 항목이냐 그런 거를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판서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적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순서를 여러분 체크를 해야죠. 수동결산 항목 체크하시고 번호, 자동결산 항목 체크하시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몇 번 문제인가 있으면 입력하시고 여기다 이제 적어놓고 없으면 그냥 자동결산 항목까지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계정에는 장기차입금, 그러니까 외화 장기차입금이 있다라는 거죠. 미화 4만 달러짜리다. 그러면 자, 미화로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환율이 변동되면 아마도 장기차입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차입금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장기차입금이 포함돼 있다. 외화가 달러당 환율이 얼마다 이렇게 주면 이거는 자, 결산자료 입력 때 나오는 자, 제가 계정 과목 적어볼게요. 여러분 외화 환산이익이 있고요. 외환차익이 있어요. 자, 외화 환산이익이 있고요. 외환차익이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 얘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 기말 12월 31일 환율로 평가하는 문제고 그쵸? 자, 외환차익은 뭐요? 기준.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일반전표 입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서 돈을 채권을 회수했다 또는 채무를 갚았다. 이 커서는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자, 일반전표 입력에서 기준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에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 생기죠. 그래서 실현된 이익을 우리가 외환차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말 결산 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외화 환산이익이나 또는 당연히 외화 환산 손실도 결산 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손실이 났으면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이죠.
이거 계정 과목 잘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제가 이제 판서를 못할 때는 이제 얼굴이 나오면서 강의하는 수업에서는 판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판서를 못할 때는 이렇게 그 마우스로 적으려니 너무 글씨가 못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일단 그 워드처럼 해갖고 쪽지를 적어드릴 테니까 요거는 지금 여러분께서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결산자료 입력 문제란 말이죠. 결산자료 입력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분명히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이다. 그쵸? 이거 적어 놓으셨죠? 이거 지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분명히 외화 환산 이익이 생길지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길지 저는 몰라요. 일단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 수동결산 항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가지고요. 여기에 0112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길쭉하게 클릭된 데서 쭉 제가 이렇게 클릭해놓고 화살표로 내려가 볼게요. 화살표로 가다가 사실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이렇게 조그매지거든요.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원재료죠? 여기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전입액, 퇴직연금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또 여기 자 뭐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재고자산하고 감가상각비 퇴충 설정. 그거 빼고는 자동결산 항목 없고요. 퇴직급여 이거는 판관비 코드의 퇴직급여, 퇴직연금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면 입력하시는데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자, 감가상각비. 자, 이거는 이제 본사 사업 건물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고 대손충당금, 이 대손충당금 요거 관련된 거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쭉 가시면 역시 이것도 대손충당금이죠. 다만 매출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진짜 요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 닫을게요. 뭘 입력을 안 했으면 저장할 거냐고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외화 환산이죠. 그럼 외화 환산 관련해서는 자 외화 환산 관련해서 여기 조금 밑에다가 이게 과연 일단 아까 그 자동결산 항목 메뉴에 있었냐? 없었죠? 외환산이 관련해서 외환산 이익일지 손실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잘 모르겠을 때는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거기 없으면 이익잉여금을 빼고서는 수동결산 항목이에요. 자, 잘 모르겠으면 그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2번으로 갑니다. 기말 현재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당기대여금. 자 이렇게 계정 과목 3개 줬어요. 3개. 자, 강조 표시할게요. 자 이렇게 3개 나중에 이제 보실 때 여러분도 체크해 놓고 이렇게 대손충당금 설정하래요. 예, 보통은 시험 문제가 매출채권만 설정해요. 문제에서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하면 계정 과목 2개. 근데 여기는 단기대여금까지 같이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는 거고요. 기타의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정률을 달리 줬는데 뭐 설정률을 달리 주건 안 주건 간에 자 2번은 대손충당금은 시험 문제 때는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어디다 적으시면 돼요? 번호 2번 앞에 자동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대손충당금을 자 자동결산 항목이니까 2번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요. 자 3번은 별표 3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외워놓으셔야 되는 문제고요. 자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을 실사평가 이제 기말 실사를 했다는 거고요. 제품의 수량 감소는 감모손실인데 여러분 그 재무회계 이론에서 감모손실 배우셨죠? 근데 비정상 감모손실이래요. 비정상 감모손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정상 감모손실 영업 외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이죠. 매출원가로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기말재고 및 감모손실과 관련된 결산정리사항을 입력하시오. 여러분 장부 금액이 있고 실사 내역이 있는데 금액을 비교하세요. 자 평가액 1000만원, 평가액 900만원, 평가액 제공품 500만원, 평가액 500만원, 원재료 200만원, 평가액 200만원. 그러면 평가액 차이가 나는 거는 제품 장부 금액이 1000만원인데 자 실사했더니 900이더라. 자 그러면 입력하실 때는 뭘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평가 실제 실사한 금액이 기말 재고 재무상태표에 이 숫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입력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요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 어디? 여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거 평가액 금액 지금 다른 거 제공품하고 원재료는 차이가 안 나는데 제품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00만원짜리가 900만원으로 평가됐는데 걔가 뭐래요? 감모손실이래요. 비정상 감모손실이니까 차이 금액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비정상 감모손실을
기타 비용, 영업 외 비용으로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먼저 이게 자, 그래서 수동결산으로 이 문제는 별표를 치셔야 되는 이유가 3번에 자, 비정상 이제 계정 과목으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고요. 이게 비정상 감모기 때문에 감모는 수량 부족분인 거 아시죠? 이거 재무회계 재고자산 파트에 재고자산 말고 저거 그쵸? 재고자산 실사 파트 적합법 평가 하기 전에 감모 손실 우리 재고자산 평가 손실 나오잖아요. 감모 손실이 정상 감모면 매출원가니까 회계 처리 따로 안 하고 기말 재고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비정상 감모 손실은 자, 얘가 기타 비용,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자, 매출원가로 안 가고 사라진 거기 때문에 재고 자산을 떨어야 돼요. 감소시키되 뭘 해야 된다? 타 계정 대체 적용을 걸어야 된다. 요거가 좀 어렵습니다. 요걸 하고 나서 3번에다가 우리 3번이 아니고 우리 자동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 재고 자산을 뭘로 입력한다? 실사평가 금액을 입력한다. 됐죠? 요렇게. 이거 좀 작아가지고 키울게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가 3번은 요주의 대상이에요. 이거 그대로 풀이 과정을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 자, 장부상 평가금액, 제공품 장부상 평가금액과 실사내역 평가금액을 먼저 비교하면서 차이를 확인하시고, 이 평가에 차이가 없다 그러면 실사금액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우리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가야 될 재고는 결국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금액이라서 실사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차이가 평가손실이다. 평가손실이면 그러니까 정상감모 손실이거나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적합법 적용을 해야 되는 거래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정상감모 손실이다. 그래서 그냥 일반 매출원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그냥 놔두시면 돼요. 가만 냅둬도 900만 원 빼고 나머지가 매출원가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감모 손실을 일반 전표로 입력해야 되는 거는 이 비정상 감모 손실에 한해서 하는 거라서 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 연습을 조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4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는데 고정자산 등록을 한 후 결산자료 입력을 하여라 라고 돼 있는데요. 결국 감가상각은 4번은 감가상각은 결산자료 입력이긴 한데 지금 이 문제도 고정자산 등록 후 자동결산 메뉴에 감가상각비를 입력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동과 자동결산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4번 앞에 수동 플러스 자동. 아까 3번 앞에 수동 플러스 자동. 그 다음에 4번 앞에 자동. 다만 자동 하면 안 되고 거기에 고정 플러스 자동.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죠. 빼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5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처분 내역이 있어요.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번이 있다. 그럼 문제풀이 순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자, 5번 하시고요. 자, 문제풀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수동결산 항목을 12월 31일자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하시는데 1번과 3번은 순서 사이. 그러니까 1번과 3번이 수동결산 항목이니까 둘 다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되 두 개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3번부터 입력하고 1번 해도 되고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은 뭐 3번 입력하고 1번 입력해도 되는데 뭐 그냥 저는 1번부터 3번 순서로 그냥 번호 순서대로 입력해 볼 거고요. 자동결산 항목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번, 3번, 4번. 다만 수동결산에서 3번 입력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말재고자산은 뭘 입력한다? 실사내역인 실사금액을 입력한다. 자, 이래서 자동결산 항목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기서 뭐 하셔야 돼요? 전표 추가 안 하시면 안 되죠. 전표 추가를 꼭 하시고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제일 먼저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자 12월 31일자로 조회 후 이제 메뉴를 닫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손익계산서를 12월 31일자로
조회 후 닫기. 제가 말로만 하면 여러분 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적으면서 해드리니까 조금 따닥따닥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조회 후 닫기. 그 다음에 5번을 문제에서 준 대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준 거 다 입력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를 하시면 돼요. 물론 실제 실무상의 결산 자료는 원래는 여기서 그리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채무상태표를 12월 31일자로 12월 31일자로 이것도 조회하면 조회 후 닫기 요렇게 닫기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때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이거는 조회니까. 그쵸? 근데 그럼 제조원가명세서하고 손익계산서 조회는 빼먹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왜냐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결산자료 입력이 사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붕괴예요. 사실은. 이건 자동 붕괴, 이거는 수동 붕괴. 어찌됐건 전표 추가까지 하면 12월 31일자로 결산 붕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건 이해하셨죠? 근데 붕괴만 들어간 상태에서 장부 마감을 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장부 마감을 제조원가명세서를 마감해야 손익계산서가 마감이 돼요. 왜냐면 여기서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야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요. 매출원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야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숫자가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조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열었다 닫은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시고 전표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가 이제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문제풀이.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 저는 좀 이 밑에 요게 좀 싫어가지고 요렇게 안 보이게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메뉴랑 여러분 가지신 프로그램이랑 다른 거 아니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서 제일 먼저 전 순서만 보려고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자, 12월 31일자 날짜 12월 31일자 맞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계정에는 아메리칸 트랜스사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화 지금 장기차입금이 현재 얼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일 현재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래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입금이 원화로 평가한 금액이 4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하면 지금 얼마가 돼요? 이거 암산되죠? 뭐 굳이 싫으시면 계산기 하셔도 되고 4,800만 원이잖아요. 그쵸? 4,800만 원이니까 장부 금액보다 4,400보다 4,800이면 400을 증가시켜야 되고 여러분 부채의 증가는 어느 쪽입니까? 그걸 외우셔야죠. 부채의 증가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대변. 그래서 장기 차입금. 네, 외화장기 차입금으로 돼 있는지 장기 차입금으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메리칸 트랜스사니까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으로 그냥 해볼게요. 계정이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1월 1일에서 근데 문제에서 사실 장기 차입금 계정이라고 해서 요걸 믿고 자, 장기 차입금 계정이라고 하셔서 잠깐 내려보시면 문제에서 자, 원래는 장기차입금 계정이라고 했는데 조회를 해봤더니 외화장기차입금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시험 때는 그래도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장기차입금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거래처별 계정과목별 원장에 1월 1일에서 12월 31일자로 가셔서 요거는 그냥 엔터. 그럼 모든 계정을 조회를 해주고요. 거래처 분류가 아니고 엔터 치시고 거래처 이름 말풍선 누르셔가지고 아메리칸 트랜스사 영어로 돼서 제일 위에 있네요. 그럼 101 번호 옆에 보고 그냥 101 치시면 되고 자 미등록 거래처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 트랜스사에 자 아니나 다를까 장기 차입금으로 정기 6월 금액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금액은 계정 과목이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다. 자, 외화장기 차입금이 아니고 그냥 장기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월 31일자 혹시 몰라서 다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갖고 제가 다시 찾아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상관없고 하시고 자, 거래처가 그냥 A 하면 조회가 될 거예요. 아메리칸 트랜스사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적용 상관없죠? 지금 4,400을 4,800으로 증가시켜야 되니까 400만 원이 증가했고요. 자, 차변에 뭐가 생겼어요?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면 손실인데 이건 환산 손실이죠. 그래서 환산
자, 환산 손실, 외화 환산 손실, 외화로 하셔도 되고 외화 환산 손실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두 글자나 세 글자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익 기타 비용, 외화 환산 손실은 기타 비용이라서 수익 비용 코드는 정말 이건 실무에서도 거래처 코드 걸 필요 없어요. 그냥 엔터 치셔도 되고요. 거래처 코드 걸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저는 어디다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시험 때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냥 거래처 코드 다 걸어도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거래처 코드를 안 걸어도 되는 계정 과목은 거래처 코드를 걸어놔도 채점에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제가 보기 싫어서 저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넘어가 버리는데 엔터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실무하셔야 되니까 이거 습관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없애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요렇게 할게요. 뭐 누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1번 분께 끝나요. 외화 환산 손실이었네요. 이 문제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읽어보세요. 재고자산 아까 분석해드렸으니까 지금 재고자산 감모손실 자체가 어떻게 돼 있었죠? 여러분?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제품에서 감모손실이 생겼었죠? 그럼 제품 감모손실이 생겼으니까 제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2월 31일자 분계로 다시 이거는 제가 원래 여러분 메뉴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계속 하실 건데 제가 메뉴를 내렸다 올렸다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클릭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 띄워 있는 메뉴가 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계속 굳이 닫았다 열었다 하실 필요 없어요. 다 입력하고 나서 닫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일단 그 제품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품을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제품을 없애시는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매출원가로 안 가는 거니까 8번 타계정 대체 걸어 주셔야 되고요. 금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모 손실. 그리고 차변에다가 그냥 감모 하시면 돼요. 왜냐면 감모 손실은 900번대가 영업의 비용 코드거든요. 기타 비용 코드가 이게 매출원가 코드도 있고 뭐 영업의 비용 코드도 있고 기타 비용 코드도 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타 비용 코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얘도 그냥 넘어가시고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럼 복사가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래도 시험 때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지저분해서 저는 수업하면서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워도 채점에 반영 안 되고 안 지워도 반영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수동결산 붕괴는 아까 몇 개 했어요? 이거 2개였죠? 그럼 닫으시면 됩니다. 자, 닫고요. 그리고 자, 이제 자동결산 항목을 입력할 거고요. 여러분 자동결산 항목 입력을 하시기 위해서는 원래는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자, 문제 다음 페이지. 자, 본사 건물과 공장 기계 장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조금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입력하기 전에 결산자료 입력을 지금 고정자산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월에서 12월까지를 이건 제가 여러분 데이터 점검하느라고 여기 뜬 거고요. 전에 입력한 데이터 불러오기 안 하고 가겠습니다. 실제 여러분 연습하실 땐 이거 안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감가상각을 눌러보시면 고정자산 메뉴가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지금 우리는 연습 문제가 1번, 2번이 다 고정자산 등록을 하고 감가상각 메뉴에서 불러와서 결산 반영하기로 했는데 보세요. 감가상각 결산 반영 눌러봤자 뭐가 있어야 입력이 되죠. 그쵸? 그럴 때는 시험 문제에서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건물 감가상각비가 500만 원이다. 입력해라. 이렇게 숫자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500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전표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수기로 돼요. 수기로.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자, 공장 건물은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1억 원에 취득을 했고 내용 연수가 2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우리 재무회계 이론에서 이종화 선생님하고 배우신 감가상각 방법, 계산 방법 간단하죠. 뭐죠? 정액법으로 건물은 정액법으로 하라고 줄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세법에 건물은 정액법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시험 문제가 건물은 다 정액법이고 기계장치 같은 게 정률법입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유형이 정형화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건물이 만약에 10년 정액법이다. 그러면 나누기 10 하시면 되잖아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그거는 지금 제가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직접 계산해서 만약에 금액이 500 나왔다. 그럼 500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고정자산 등록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가 조금 메뉴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연습 문제 1번, 2번을 둘 다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시험 문제에서 아예 감가상각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산하라고 주면 계산해서 수기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 조금만 수정해 드릴게요. 이게 약간 블록 설정 마지막 편집 과정에서 날라간 것 같아요. 숫자가 11월 4일인데 여기 앞에 여기 4.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글씨를 적어 드릴게요. 날짜 이게 형광펜을 그리기. 얘가 2000 좀 못생긴 글씨지만 2024년 11월 4일 이제 정오표로 제가 이제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혹시 못 보셨으면 날짜 요걸로 여기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인쇄하기 전에 편집 과정에서 뭘 잘못하시다가 커서가 클릭 이럴 때가 가끔 있는데 제가 요거를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4일 요렇게 날짜 이상한 거 좀 여러분 느끼셨죠? 우리 몇 년이에요? 2021년. 이거는 이제 우리 저기 스타워즈 찍어야 되는 20만 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입력된 상태에서 입력해 볼게요. 본사 건물하고 공장 기계장치 입력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를 열어 가지고요. 자, 건물 입력할게요.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줬어요? 자, 문제에서 본사 건물이라고 줬고 코드는 100 줬으니까 앞에 000은 그냥 이게 사실은 숫자가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서 이제 그 앞에가 숫자가 없으니까 000이 잡히는 거고 100번으로 잡힌 게 맞아요. 이거는 본사 건물 문제에서 준 대로 본사 건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취득은 얘는 2024 07 7월 20일이고 여러분 이 기초가액은 2025년이죠. 우리가 지금 2025년이니까 2025년 1월 1일 현재 상태 취득원가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있었다 그럼 기초가액은 취득원가 넣는 거고요. 자, 1억 원을 집어넣고, 자, 문제에서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750이라고 줬으니까 준대로 입력하십니다. 자, 내용연수 문제에서 20년 줬으니까 20년에서 0.05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고, 대신 자, 얘가 이제 공장 건물이냐 본사 건물이냐 보셔야 되는데, 본사 건물이니까 800번대 판관비 맞죠? 다른 거는 문제에서 준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자 13번이 회사 계상액 요거가 여기 사용자 수정 건드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전산세무 1급에서 법인세 세무 조정할 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전산 세무 2급까지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회사 계상액 500만 원이 이게 이제 판관비 코드로 아마 건물 판관비 코드로 건물 감가상각비로 아마 자동 결산 분계로 나올 거니까 알고 계시고, 자, 다시 말풍선 눌러버리면 닫혀요. 그 화면이. 기계장치 가겠습니다. 기계장치 가시고요. 자, 기계장치 코드가 200번입니다. 요렇게 000-200 잡히고요. 자산 코드가 자산명의 공장 기계장치이다. 자, 취득연월 24년 11월 04 요렇게 해주세요. 자, 죄송합니다. 이거 불편하게 해드려서 2024년 11월 04. 자, 문제에서 정률법이라고 했으니까 클릭하셔갖고 정률 바꾸셔야 돼요. 감가상각 방법 바꾸시고 엔터 치시고 기초가액으로 가시면, 자, 이것도 전년도 취득이니까 취득원가 넣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 취득이면 취득원가를 1번에 넣는 게 아니고 단기 중 취득 4번 칸에 넣는 건데, 이 문제는 기초가액 어디다 넣는다? 3,500만 원 취득가액을 기초가액에 집어넣으시고요. 자, 정기말 상각누계 15750-000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특별히 다른 문제를 안 줬으니까 문제에서 5년 하시고, 다만 얘가 공장이니까 500번대 제조. 그러면 8681750원이 이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로 들어갈 건데 500번대 코드로 잡힐 거예요. 여기만 건드리시면 돼요. 됐죠? 끝나고 나면 여기 이제 바로 X 치셔도 되고요. X 쳐도 되고 바로 여기 해서 닫아갖고 X 치셔도 돼요. 이러나 저러나 저장됩니다. 하시고 나면 이제 끝났어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자, 날짜는 어떻게 한다? 0112 이렇게 전에 입력한 데이터 일단 불러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뭐가 한번 건드려서 저장되고 나면 이게 전에 입력한 데이터 불러오기가 되는데, 여러분 연습하시다가 찜찜하시면 백업 데이터를 다시 설치하세요. 그리고 다시 푸세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일반 전표도 다시 입력해야죠.
연습3 하시면 그건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시험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저장된 데이터는 불러오지 않습니다. 시험 때도. 예전에 한두 번 사실 시험 때 백업 데이터를 맞춰서 그런 문제가 없게 주기는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 백업 데이터가 한두 번 정도 방금처럼 저장된 거 불러올까요? 라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문제 그 글자로 인쇄된 문제지에 특별히 뭐 저장된 거 불러와라 이런 말 없으시면요. 그냥 불러오기 안 하셔야 전표 데이터를 깨끗한 순수한 상태로 불러옵니다.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그거는 조금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한 김에 감가상각 할까요? 순서 우리 자동결산 항목끼리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4번 마무리 해버리죠. 감가상각 보세요. 뭐가 보이죠 이제? 보이죠? 그래서 자 얘를 지금 자 경비에 일반 감가상각비 이 제조경비 제조원가기 때문에 500번대가 여기 들어올 거고요. 자 판관비 밑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에 감가상각비에 800번대가 들어올 거니까 건물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 제조원가 기계장치는 이쪽으로 올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조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산 반영하셔야 돼요.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가상각비 어디 갔어? 여기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번을 제가 먼저 했어요. 4번을 먼저 했고요. 아까 3번이 수동결산 분계가 끝난 상태 우리 2번부터 해야죠. 1번 했고 자 2번 이제 해야죠. 대손충당금 가겠습니다. 대손상각 누르셔가지고요. 자 대손충당금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 우리 보충법을 적용한다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회계에서 하는 게 원래 보충법이고요. 단기 대여금은 2%, 그 외의 채권은 1.5%. 그럼 보세요. 여기를 2로 일단 바꿔보세요. 그럼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설정해야 되는 게 126만 원이죠. 이거 적어 놓으세요. 자, 126만 원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를 1.5로 하세요. 1.5. 그러면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이 숫자가 자동 반영돼요. 자동 반영된 걸로 하고 부도원과 수표는 그냥 0 하세요. 단기 대여금은 이 숫자 아니었죠. 126만 원이었죠. 그쵸? 아이고 126만 원. 요렇게. 그 다음에 미수금도 0. 자 선급금도 0. 요렇게 선급금 0. 왜 이렇게 엔터가. 자 그래서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퍼센트가 좀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는 2% 하나는 뭐 두 개는 1.5%다. 그럼 단기 대여금이 하나니까 두 개 고치는 것보다 이거 두 개를 고치는 것보다는 얘를 자동으로 1.5로 해준 거에서 얘만 고쳐주는 게 좋잖아요. 다시 할까요? 자 2%를 하시면 단기 대여금 계산되죠. 126만 원 문제지에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1.5로 바꾸셔서 얘네들은 자동 계산됐으니까 됐고 얘를 0 스페이스바 눌러버려도 돼요. 또는 0 숫자 넣어도 되고 여러분 화면에는 지금 0 아니지 여기는 126만 원. 자 126만 원 이렇게 하시고 얘도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해도 되고 그냥 숫자로 0 넣어도 되고 아셨죠? 0 넣어도 어차피 숫자를 0 이렇게 넣잖아요. 제가 0 누르고 있거든요. 손 띄면 이렇게 엔터 치면 없어져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여러분 대손충당금은 다 판관 아니면 그 손익계산서예요. 판관비 아니면 여기 자 우리 판관비에 외상매출금 바드럼하고 단기 대여금은 매출채권이 아니니까 영업외 비용 기타 비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됐죠? 결산 반영된 거예요. 일단 전표 추가하기 전에 이거 숫자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가끔 감가상각 이거 조회만 하고 이거 누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왜 마음이 급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산 반영된 거를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칸을. 어차피 공부 다 해놓고 왜 틀려요. 검산을 하셔야지. 그쵸? 자 그래서 2번 대손충당금까지 입력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3번 해야죠. 3번의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끝났으니까 실사평가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자 제품부터 나와 있으니까 기말 제품 얼마? 요게 중요하죠. 900입니다. 1000이 아니고 왜? 원래 1000이었는데 10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감모손실 회계 처리해서 타개정 대체 잡았잖아요. 그러면 900만 원만 남은 거를 실사 금액을 입력하는 거다 하시고 제공품 조금 올라가면 제공품 보이시고 제공품에 500만 원. 자 500만 원 이렇게 클릭해놓고 숫자에 이렇게 가서 제공품 맞는지 보세요. 엄한 데다 입력할 수 있으니까 원재료는 한참 위에 있죠. 원재료 여기도 원재료 여기 칸 해놓고 200만 원. 자 자동결산 항목이 원래 그래서 4번까지 있는데 지금 3번 끝났고 4번 했죠.
그럼 끝났어요. 끝났으면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됩니다. 잠깐. 자, 전표 추가를 누르기 전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보시면 12월 31일자로 아까 앞에서 입력한 수동결산만 반영이 돼 있어요. 잠깐 닫아놓고요. 자, 그리고 자동결산 항목을 전표 추가. 저는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만 열어보시면 돼요. 전표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 위에 X 누르셔도 되고 뭘로 해서든 나가면 되고요. 일반 전표를 다시 12월 엔터해서 12월 31일자를 조회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여기에 보라색 결산 붕괴가 지금 엄청 많이 생겼죠. 요거를 생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혹시 시험 문제에서 수동결산 항목만 5개다라고 하더라도요. 수동결산 다 입력하시고 나서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전표 추가 꼭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요거 하면 끝나느냐. 이 문제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가 있으니까 자, 순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자, 요거는 위로 이렇게 12월 31일자로 열었다가 닫는다. 자, 하고 여기 닫기 눌러도 되고 여기 그냥 X 치셔도 저장되는 거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다시 12월자로 조회하셔가지고 이거 탭 클릭 안 하셔도 돼요. 실무에서는 해야 되는데 자, 안 하셔도 되고 다시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 닫기를 눌러도 되고 닫기 하고 나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었어요. 자, 저장돼 이렇게 돼 있어도 아니요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요. 왜냐하면 전표를 불러와야 시험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그냥 전표가 들어간 거를 순수한 상태에서 깨끗한 상태에서 불러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시험 문제에서 5번의 두 번째 줄에 단기 처분 예정일이 언제다? 2016 2월 0225 2월 25일이다. 정기 처분 확정일은 2025년 2월 25일이다. 이거 날짜 그러니까 24년 거는 25년 2월 달에 주총을 했고 25년 거는 26년 2월 달에 주총을 할 예정이다. 요거를 적어주는 거고요. 날짜부터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 1,000만 원. 지금 현금 배당이 있으면요. 어디다 입력하냐면 코드 있는 데다가 여기 코드 밑에 입력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계정 과목 코드 있는데 에다가 현금 배당 얼마? 1,000만 원. 자, 1,000만 원 됐고요. 자, 현금 배당 그리고 자, 이익준비금도 코드 있는데 칸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 적립하래요. 자, 그래서 처분을 하래요. 그러면 요렇게 문제에서 준 대로 하시고 입력은 어렵지 않아요. 전표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전표 추가하시고 닫기 X 눌러서 빠져나가시면 다시 일반 전표를 12월 31일자로 열었을 때 자, 결자결대에 들어간 여기까지가 결산분계고요. 여기부터가 손익이라고 된 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분계가 들어간 거. 이것도 엄청 많죠. 예, 그래서 이 전표 추가를 꼭 해줘야 된다는 게 특이사항이고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네, 시험에서는 이렇게 끝나셔도 돼요. 그런데 원래 결산 순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도 12월자로 열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으니까 여는 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한 다음에 닫고 재무상태표까지 열었다 닫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결산자료 입력과 관련된 연습 문제 2번 문제를 풀었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연습 문제는 사실 원래 이제 제가 예전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문제 하나에 막 그 작은 괄호 1번, 괄호 2번 이게 막 10개, 13개씩 있었어요. 참 저도 너무하죠. 문제 3개짜리를 하나로 막 통합해갖고 연습시키고 막 이랬었거든요. 좀 이렇게 스파르타로 하면 좋긴 좋은데 하시다가 포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해드릴 거는 다 설명해드렸어요. 이제 훈련만 하시면 되는데 새로운 문제를 풀고 싶죠. 그러면 기출문제, 가장 최근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들이고 이거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새로 계속 그 유형을 조금씩 숫자도 바꾸고 뭔가 베이스, 뭔가 전제 조건도 바꾸고 이러면서 결산을 연습을 시켜드리는데 결산이 결국은 회계 이론의 처음부터 끝까지라서 회계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회계 이론에서 나올 만한 분계는 뭐든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 2개를 외웠으니까 모든 결산 분계를 여기에서 다 커버한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분계는 무궁무진하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 기출문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걸로도 충분해요.
기출문제 있는 거, 그다음에 연습문제 2개 반복, 그리고 회계이론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사실 여러분 회계이론을 잘 하시면 결산자료 입력은 지금 기출문제도 안 풀고 지금 연습문제 1번, 2번 푼 걸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다 됐잖아요. 그러면 다 풀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손가락 훈련이 좀 덜 될 뿐이죠. 네, 그래서 실기 손가락 훈련, 움직이는 훈련도 하시고 이론 점검도 하시고 좀 숙달된 어떤 그 숙련된 능력으로 결산자료 입력을 자신감 있게 하시려면 우리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도 반복해서 나중에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때 이거 앉은 자리에서 한 3번, 4번 다시 푸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백업 데이터 설치가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 제가 이 알 모양으로 내려가면 제가 드린 이 알 모양 있잖아요. 이 파일. 저는 이제 3월 14일로 드린 이 파일, 요거를 가지고 뭐 그 다음 버전에 혹시 약간 일부 오류가 생기면 또 이제 수정해 드릴 건데 어찌됐건 그 이렇게 된 거를 더블 클릭하면 새로 설치되잖아요. 새로 설치된 자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모든 파일 적용해서 그냥 계속 다시 바꾸세요. 좀 이것도 귀찮으시다면 안 됩니다. 이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해갖고 자 요걸 했어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됐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회사를 그냥 바꿨다가 경인전자로 바꿨다가 이제 데이터가 기존에 있던 걸 닫아야 되니까 다시 용용기업으로 가볼게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다시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수동결산 입력된 거 있나 볼까요? 자 12월 31일자 없죠. 요렇게 기출문제도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연습문제 우리 본문 예제도 예제 연습문제도 그렇고 기출문제도 요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3번, 4번 같이 그냥 진짜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3번, 4번 똑같은 걸 푸세요. 그렇게 해야 진짜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회독을 하면서 한 번씩만 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풀고 10번 푸는 것보다 그냥 문제 한 번 풀 때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10번을 반복해서 푸시는 게 진짜 실력 향상에 도움 많이 됩니다. 정말 해보세요. 저를 믿어보세요. 약간 약장수 같았나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요. 결산자료 입력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결산자료 입력 문제는 사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4번 문제고 3번 문제가 부가가치세인데 회계이론과 관련되는 것들이 전표 입력과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자료 입력이라서 저는 교재에서 3개를 이어서 먼저 해드리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갈 거니까 부가가치세 수업 듣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틈 나는 대로 연습 문제는 다시 백업 데이터 설치하셔갖고 새로 풀고를 그냥 틈틈이 계속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꾸 책만 읽으려고 하면 좀 지루하거든요. 근데 자꾸 연습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막 그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막 손가락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내 손가락이 AI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약간 우리 합격생들이 진짜 뿌듯하다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럼 저도 뿌듯해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이론 그 실기 관련된 내용 이론은 아니고 실기 관련된 이론이죠. 본문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고정자산 관련된 오류 수정하시고 푸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